냄새나는 폐지 줍는 노인이 어디로 와? 이 거지 할아버지가 진짜. 제 귓가를 때리는 굉음 속에서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제 혼을 꿰뚫는 비난의 소리였습니다. 그 말은 온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차가운 조롱은 제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건설한 이 번쩍이는 호텔의 로비에서 잔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제 늙은 뺨을 후려쳤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듯한 통증이 제 볼을 뒤덮었고 마른 입술이 터져 비릿한 쇠맛이 감돌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치며 닳고 다른 이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은 허망하게 멍든 뺨을 감싸며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눈앞의 풍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앞을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제가 온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에 키운 손자의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30살 꽃다운 나이의 그녀가 70살이 넘은 노인의 뺨을 올려붙인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모든 순간을 제 손자가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며느리는 섬뜩하도록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독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뺨을 맞은 고통보다 훨씬 깊게 제 심장에 박히며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듯 한치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오빠 결혼식에 이런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요. 그녀는 거친 숨소리를 내며 저를 무자비하게 밀쳤습니다. 낡은 제 옷깃을 움켜쥔 그녀의 손길에 마치 제 삶의 모든 노고가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자 민준 제가 폐지 줍는 고된 노동과 밤늦도록 공장 경비일을 병행하며 피땀 흘려 뒷바라지에 대학에 보내고 비싼 유학까지 마치게 해주고 대기업에 취직시켜준 바로 그 손자 민준은 제 뒤편에 서서 그저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며느리의 날 선 눈빛을 피하기에 급급했고 할아버지의 피 묻은 입술을 보고서도 단 한마디 위로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헌신적으로 키워온 것은 자식이 아니라 제 심장을 뜯어먹는 괴물이었다는 것을, 제가 참고 인내했던 것은 미덕이 아니라 제 영혼을 좀먹는 치명적인 병이었다는 것을, 그래, 폐지 줍는 냄새나는 노인이 누군지, 이 웅장한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을 갓 넘긴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던 한 할아버지가 어떻게 끝내 비참한 배신을 겪고 처절한 복수의 칼을 들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그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쪽방에서 폐지나 주우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힘없고 가난한 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손자의 예비 며느리는 물론이고 그 사돈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제 하나뿐인 손자 민준이마저도 저를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제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굳게 믿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단 하나의 거짓이죠. 하지만 그들은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단 하나의 진실을 모릅니다. 저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사실 1,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스카이 플라자의 실제 회장입니다. 전국에 10개가 넘는 최고급 빌딩과 수십 채의 알짜배기 상가를 소유한 진정한 건물주 오너이죠.
제가 왜 이토록 기막힌 거짓말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 이유와 함께 제가 걸어온 이 길고 긴 삶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내 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고 허름한 쪽방. 그곳이 바로 제가 지난 10년간 세상의 눈을 피해 숨어 살아온 공간입니다. 매일 새벽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첫 기차가 먼동을 깨우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저는 어김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낡아 빠진 작업복을 주섬주섬 껴입고 몇 년은 더 된 듯한 늘어난 티셔츠를 걸친 채 저의 오랜 동반자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인 폐지 수레를 끌고 어둠 속으로 나섭니다. 재활용 수거함을 샅샅이 뒤지고 도시의 복잡한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비며 버려진 폐지 한 조각, 플라스틱 한 개도 놓치지 않으려 애씁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철을 찾아내고 커다란 박스를 조심스럽게 구겨 수레에 싣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그저 영락없는 세상에 온갖 시름을 짊어진 폐지 줍는 노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친근하게 김노인이라고 부릅니다. 가끔 따뜻한 캔 커피 한 잔을 건네주면 고맙다며 허리를 깊이 굽혀 인사하는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노인으로 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을 때면 잠시나마 저를 짓누르던 고독과 회한이 희미해지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 폐지를 줍는 고된 일이 끝나면 저는 다시금 숨겨진 저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낡아 빠진 점퍼의 깊숙한 안주머니 속에서 투박한 손으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듭니다. 제 손에 익숙한 이 작은 화면에는 쉴 새 없이 변동하는 주식 그래프와 산더미 같은 부동산 투자 서류들이 제 정체를 말없이 증명하듯 펼쳐집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는 구수한 시골 사투리를 버리고 날카롭고 이성적인 표준어로 전화를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최상무, 이번 상가 계약건은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해요. 주변 상권 분석 자료와 수익성 보고서를 다시 가져와요. 특히 융자 조건과 금융 리스크를 꼼꼼히 재검토하고 오늘 중으로 보고하세요. 그렇게 차가운 지시를 마친 뒤 전화가 끊어지면 저는 다시 폐지 줍는 김노인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얼굴의 삶, 이 기만적인 이중 생활을 저는 무려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거짓말의 끝은 어디일지 지금도 가끔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시작해 밤낮 없이 구슬땀을 흘려가며 키워낸 작은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공장은 제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고 마침내 급성장하며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공장에서 번 돈을 저는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동네 슈퍼마켓을 지나는 길에 부동산 간판을 보며 미래를 구상했고 그렇게 하나둘씩 알짜배기 상가와 빌딩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정말 물밀듯이 들어왔고 저는 작은 사업가에서 어느새 굴지의 부동산 자산가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돈과 성공이 제가 세상의 전부로 여겼던 하나뿐인 손자 민준을 조금씩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준은 명문대생이라는 이름표만 달았을 뿐 학업은 이미 뒷전이었습니다. 제가 사준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밤새도록 유흥에 빠져들었고 친구들에게 수천만 원씩 술값을 쏘아대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해외여행은 늘 특급 호텔 스위트룸만 고집했고 비싼 명품으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자니까 내 인생은 그냥 편안할 거야라는 오만한 착각에 젖어 있었죠. 저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자를 진정 강인한 사람으로 키우려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현실의 매서운 시련을 직접 겪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기막힌 거짓말을 꾸몄습니다. 밤샘 연구 끝에 만들어낸 정교한 시나리오였죠. 제가 운영하던 공장이 부도가 나서 망했다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 시골로 숨어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손자 민주는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진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현실에 순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응은 제가 바라던 자수성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처가에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저는 손자가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길 바랐지만 그는 가장 쉽고 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장인의 회사에 들어가 평범한 월급쟁이로 살고 처가 돈으로 넓은 아파트를 사고 점점 저의 영향력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손자의 곁에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세진, 30살의 꽃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손자의 예비 며느리였죠.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어딘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정상적으로 차가웠고 저를 훑어보는 시선에는 은연중에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 손자가 저를 가난한 시골의 늙은 할아버지라고 소개했던 탓이었겠죠. 예비 며느리는 제가 돈 없는 평범한 노인이라 생각했으니 저를 함부로 무시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시가 이토록 끔찍한 수준일 줄은 그때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박세진은 결혼 전부터 저를 짐짝 취급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내려오라는 연락조차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제가 먼저 어렵사리 전화를 걸면 그녀는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제 하나뿐인 손자 민준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은 언제나 처가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 할아버지, 저 지금 너무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라는 기계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손자가 처가 덕분에 회사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려 10년의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 기나긴 인내는 마침내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를 그렇게 외면하던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놀랍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에 찬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싸늘했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말 제 오빠 결혼식인 거 아시죠? 할아버지는 오지 마세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사돈 총각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저처럼 친척 어른이 가는 것이 당연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한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준이 안 맞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거기 오시면 저희 집안이 아니 제가 너무 창피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깊은 상처와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그 감정들을 억누르고 어떻게든 말을 꺼내보려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돈 집안의 경사인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 며느리는 제 말을 가차없이 끊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
냄새나는 할아버지니까 오지 말라고요. 구질구질하게 나타나지 마시고 계좌로 축의금이나 보내세요. 빨리 끊어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고 동시에 활활 타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결혼식이 열리는 곳이 어디인지. 제가 젊은 시절 이 맨 땅을 직접 사고 건물 설계도 하나하나 제 손으로 지휘했으며 호텔 직원 한 명 한 명을 면접 보며 뽑았던 바로 제 손으로 세운 저의 스카 플라자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건물의 실제 주인인 제가 폐지나 줍는 가난한 노인 취급을 당하며 오지 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겁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일궈낸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이들에게 외면당하는 이 기막힌 현실에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인내심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결국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들이 제가 세운 이 건물에서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비열하게 굴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은 제게 너무나 길고도 짧은 밤이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긴급히 호출한 최상무가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을 따라 허름한 쪽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에 멈춰 섰고 정장 차림의 최상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쪽방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최상무는 저의 스카이 플라자 그룹의 2인자이자 호텔의 총지배인 그리고 저의 오랜 오른팔입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흙 묻은 손을 털고 그가 내민 결제 서류에 만년필로 차분히 서명했습니다. 최상무가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지금 그 차림으로 가시겠습니까? 연회장 최고층 VIP 룸을 은밀히 마련해 두겠습니다만.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 VIP 룸은 필요 없습니다. 당장 호텔 물품 배송 트럭 한 대와 운전기사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납품기사로 위장해서 들어갈 겁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제 집구석에서 쥐새끼들이 어떻게 설치고 있는지 말입니다. 최상무는 제 눈빛에서 이미 모든 의지를 읽었는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제게 거수 경례를 붙인 뒤 서류를 챙겨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마지막으로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은 언제나처럼 길게 울렸고 한참의 기다림 끝에야 겨우 손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극도의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지금 너무 바빠요. 처남 결혼식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 죽겠어요. 죄송하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할게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혹시나 놓칠세라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저는 말했습니다. 민주나 할아버지가 결혼식. 손자가 제 말을 가차없이 끊으며 신경질적으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한데 저 진짜 너무 바빠서요. 끊어야 해요. 뚝,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가슴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더욱 강렬한 전의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 좋아. 어디 한번 끝까지 두고 봅시다.
저는 며느리가 제게 들이댄 냄새나는 노인이라는 말에 완벽하게 부응하기 위해 일부러 제 손톱 밑에 흙을 더 채워 넣었습니다. 가장 낡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본성을 철저히 까발리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자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드러나게 만들 치명적인 미끼였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당일 찬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호텔 물품 배송 트럭에 몸을 싣고 제가 직접 건설한 스카이 플라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 아닌 직원들만 사용하는 후미진 출입구로 은밀히 들어섰습니다. 배송기사에게 부탁해 연회장 주방까지 동행했습니다. 호텔 주방 안은 연회 식사 준비로 아침부터 엄청나게 분주했습니다. 냄비들이 쨍그랑거리고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 요리사들의 바쁜 움직임과 지시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주방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그들이 납품받은 식자재들을 매의 눈으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선한 식자재를 보관하는 냉장고 안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최상급 한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구려 저급 수입산 냉동육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 등골에 싸늘한 한기가 스쳤습니다. 저는 혹시나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웠고 주방 보조들의 나지막한 대화가 제 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한 주방 보조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혼주 측에서 식대 깎아달라고 난리쳤잖아. 아침부터 진상 부렸다고. 또 다른 주방 보조가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최고급 한우 다 빼고 이 싸구려 고기로 바꾼 거래. 겉만 번지르르 하지 돈은 없나 봐. 처음 그 주방 보조가 다시 말했습니다. 에휴, 돈 없으면 결혼식을 왜 이렇게 크게 잡았대? 민폐도 저런 민폐가 없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모든 계획은 사돈 박영수가 돈을 아끼려 부린 비열한 꼼수였습니다. 제가 세운 이 호텔에서 저의 손님들에게 싸구려 저급 고기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이 절로 쥐어졌지만 저는 이를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주방을 빠져나온 저는 곧장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복도를 지나는 동안 멀리서 사돈 박영수의 호탕하고 허세 가득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돈 박영수가 크게 웃으며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참 불쌍하지. 폐지 줍는 할아버지 둬서 말이야. 시골에 숨어 산다며? 사실상 내가 그 노인네까지 다 걷어먹이는 거야. 돈도 못 벌어오는 손자 덕분에 허허. 그 비열하고 경멸 가득한 말에 저는 결국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끝마저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손자, 저를 무참히 무시했던 며느리, 그리고 이 비열한 사돈. 이 모든 비극의 가해자들이 제 눈앞 바로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늙은이가 감히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복수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제 진짜 복수를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낡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최 상무에게 짧고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들을 향한 마지막 자비마저 제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제 지시를 받은 최 상무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말없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을 터뜨릴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폐지 줍는 노인처럼 허름한 걸음걸이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행복하고 오만한 만찬은 이제 곧 한 줌의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연회장 안에서 사돈 박영수는 여전히 허세와 위선 가득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오늘의 신랑 역시 오만한 표정으로 박영수에게 맞장구 치고 있었고, 제 손자 민주는 그런 광경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듯 그저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지만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차가운 복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의 화려한 조명들이 일제히 꺼졌고 오직 스포트라이트만이 신랑 신부에게 향했습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식사가 시작된 겁니다. 고급스러운 왈츠 선율이 홀 가득 울려 퍼지는 가운데 웨이터들이 정교하게 꾸며진 음식을 일사불란하게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얼굴에는 음식에 대한 기대감과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아한 왈츠 선율이 갑자기 뚝 끊어지고 정적이 감도는 연회장 안에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과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최상무가 말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스카이 플라자 총지배인 최영훈입니다. 오늘 이 기쁜 날 다소 송구스럽지만 모든 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최상무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을 내비치던 사돈 박영수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최상무가 말했습니다. 신랑 측 혼주 박영수님께서는 오늘 이 결혼식 피로연에 사용될 식자재를 미리 약정된 최고급 한우 대신 저급 냉동육으로 변경하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과 불신이 가득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영수는 탁자를 세게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목소리에는 격양된 감정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그가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못들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소리를 짓거려. 내 아들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어. 최상무는 그의 격렬한 반응에도 흔들림 없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근본 없는 소리가 아님을 곧 모든 하객분들께 명확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주방 책임자, 잠시 연회장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증거물들은 곧바로 보건당국과 세무당국에 정식으로 넘겨질 겁니다. 호텔의 명예를 이토록 심각하게 실추시킨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주방 책임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연회장으로 나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경악하는 탄성이 터져나왔고 며느리 박세진은 분노에 찬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하객들의 술렁임 속에서 사돈 박영수와 그의 가족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변했습니다. 그들을 지탱하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에는 싸늘한 희열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돈 박영수는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저를 향한 그 어떤 경멸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당혹감과 공포만이 가득했죠. 물론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패지나 줍는 비참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이 호텔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줄 차례였습니다.
며느리 박세진은 격분한 채 최 상무에게 달려들어 소란을 피웠고 웨이터들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며느리 박세진의 목소리에는 격양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질이야. 총지배인이라는 사람이 미쳤어. 아버님, 저 자식 당장 잘라버려요. 최 상무는 단호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세진 씨, 저희 호텔에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시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바로 저희 스카이 플라자의 실제 오너이신 김현수 회장님입니다. 최 상무는 저를 향해 공손히 손짓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충격과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웅장하고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흐르며 모든 이들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폐지 줍는 늙은이가 이 건물에 감히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는 모양이지? 제 시선이 얼어붙은 듯한 며느리 박세진에게 꽂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제 말을 듣고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 손자 민준 역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간 채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돈 박영수는 이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며느리 박세진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떨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사돈 박영수 또한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스카이 플라자 회장님 이 폐지 줍던 말도 안 돼. 그들의 눈빛에는 방금 전까지 저를 멸시하던 오만함 대신 오직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뺨을 때리고 저급고기를 납품하고 저를 조롱했던 그 모든 비열한 순간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폭풍처럼 거세졌고 저는 더 이상 지체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최 상무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습니다. 제가 최 상무에게 말했습니다. 최 상무, 지금 당장 사돈 박영수 씨 회사 재무 상황을 전산으로 확인하세요. 그리고 즉시 그의 회사에 담보 잡힌 100억 원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해요. 일말의 지체도 없이. 박영수가 비명을 지르듯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100억이요.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회사는 회장님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협력업체 아닙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말했습니다. 협력? 폐지 줍는 늙은이에게 저급고기를 먹이고 나를 쓰레기 취급하며 비열하게 조롱한 것이 진정한 협력인가? 내 아들 결혼식은 내 마음대로 망쳐도 좋다. 하지만 내가 평생 일궈낸 이 호텔의 명예는 내 따위가 절대로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 저급고기 사용권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보건당국과 세무당국에 즉시 넘기세요. 그들이 작성한 가짜 영수증과 부가세 탄로 내역까지 함께 말입니다. 최 상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박영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왔고 며느리 박세진은 충격으로 신음하며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10년간의 치밀한 위장으로 제가 얻은 정보들은 상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이 제 건물에 입점한 후 행해왔던 온갖 부정부패와 비열한 갑질, 그리고 치밀한 탈세는 물론 제 손자 민준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저를 등쳐먹었던 모든 비열한 계략까지 그 모든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사돈 박영수의 아들 결혼식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혼란스러운 하객들 사이에서는 이미 축의금 회수 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만행이 세상에 완전히 밝혀지자 그들을 손가락질하며 경멸하는 하객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그들을 꿰뚫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를 향했던 그들의 조롱과 비열한 외면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되갚아줄 차례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뜨는 발걸음 소리, 흐느끼는 소리, 혼돈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싸늘한 시선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제 부름에 민준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격하게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고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울음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에요. 민준의 처절한 고백은 제 심장을 흔들었지만 저는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폐지를 줍는 노인 행세를 했던 지난 10년 동안 너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내 안위를 걱정한 적이 없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예비처가 식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핍박할 때도 너는 그저 비겁하게 고개만 돌렸을 뿐이야. 내 할아버지의 피 묻은 입술을 보고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던 바로 그 어릴 적의 너처럼 말이지.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내 시선을 며느리 박세진에게 돌렸습니다. 그녀 역시 제 목소리에 온몸을 떨며 푹 숙인 얼굴로 흐느꼈습니다. 제가 며느리 박세진에게 말했습니다. 박세진 씨, 내가 내 뺨을 후려치며 내뱉었던 그 말들, 냄새나는 촌놈이 어디 감히. 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모욕적인 말들이 아직도 내 귀에 맴돌아. 그리고 내 오빠 결혼식의 수준이 안 맞으니 오지 말라고 했던 내 비열한 말도 잊지 않았다. 오늘 보니 내 수준이 정확히 이 정도였군. 며느리 박세진은 오열하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그들의 뒤늦은 사과와 비참한 눈물은 제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를 결코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아픔을, 저의 긴 인내를, 그리고 저의 모든 존재를 송두리째 짓밟았으니 말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제가 남긴 이 모든 절망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시를 위해 최상무를 바라봤고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최상무에게 말했습니다. 최상무, 민준이의 금융계좌 전부 동결 조치하세요. 그리고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와 차량은 처가 돈으로 구매한 것이 확인되었으니 모든 증여를 취소하고 즉시 압류 조치하게. 그리고 이 결혼은 즉시 백지화하도록. 이곳 스카이 플라자에서 그런 부도덕하고 부정한 가문의 결혼은 더 이상 허락할 수 없소? 민주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 박세진은 충격으로 기절하듯 쓰러졌고 연회장은 아수라장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혼돈을 뒤로하고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폐지 줍는 노인 행세를 그만두고 마침내 스카이 플라자 김현수 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저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큰 배신과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깊은 상처를 진정으로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 때로는 이토록 차갑고 냉혹한 복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고 호텔 문이 묵직하게 닫히는 소리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혹시 평범한 듯 보이지만 숨겨진 진실을 품고 폐지 줍는 노인 행세를 하는 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당신의 가족 중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요? 제가 겪은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